나으리 정녕 구독을 안 하고 가시렵니까? 이어서 삼국의 농업정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백제 삼국의 농업정책. 이때는 모든 게 농업 중심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농업정책이 되게 중요한데, 국가에서 농업을 더욱더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 백성들이 농업을 좀 더 이렇게 어떻게 좀 생산량을 증진시킬 것인가, 국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때가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그전에는 농기구를 뭘로 쓰는지 알아요, 여러분? 청동기를 농기구로 만들었을까요? 청동기는 귀했어요. 청동기는 이런 장신구, 그런 우두머리에 그런 칼, 청동 거울 뭐 이런 식으로 장신구나 아니면 제사용, 그런 제사용 용기 그런 걸로 사용했지, 청동기로는 절대 농기구 못 만들어요. 그리고 약해요.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철제 농기구가 생기기 전에 뭐를 농기구로 만들었냐면 돌로 만들었어요. 돌이나 나무. 돌이나 나무로 땅을 막 이렇게 판 거야. 나무는 막 부러져. 돌? 너무 무거워. 돌로 맨날 땅 파면은 막 근육 생길 것 같아. 막 되게 지치고. 그래서 어떤 농기구가 그렇게 좋았냐? 철제 농기구의 보급.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때 당시에는 완전 혁명이었다. 왜냐면 철제는 돌보다는 훨씬 가벼우면서도 엄청 튼튼하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반달돌칼, 이게 이제 청동기 때 나왔던 것이죠. 반달돌칼 이렇게 해가지고 벼 이삭을 잘랐던 거. 자,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농어 생산이 늘어납니다. 철제 농기구는 원래 지배층만 쓸 수 있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만. 그러다가 지배층에서 점차 농민으로 어느 정도 확대가 됩니다. 철제 농기구가 이제 지배층에서 농민으로 보급이 됐다. 그리고 철제 농기구를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 철제 농기구를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그 전에 돌이나 나무로 이렇게 땅을 파면은요, 깊게 못 파요. 그쵸? 그 돌도 너무 무겁고 나무는 막 부서지고 얕게 땅을 팠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만 막 이렇게 농사 짓고 비료도 없는데 거기에는 이제 영양분 다 뽑아가가지고 이제 한 회, 2회 정도 농사 지면은 땅을 좀 쉬어야 돼. 그래서 철제 농기구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철제 농기구 막 홈이 막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철제 농기구는 뭐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가지고 땅을 깊게 팔 수가 있었어요. 땅을 깊게 파는 게 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경법이죠. 그래서 심경법이 가능해졌다. 자, 심경법은 땅을, 제 머리로 가렸네요. 심경법 가능. 네, 심경법 가능. 땅을 깊게 파는 거. 땅을 깊게 파는 게 심경법이에요. 왜냐면, 이제 한번 농사를 졌으면 한번 땅을 되게 심하게 한번 뒤집어 주는 거지. 우리가 밥을 지으면은 밥이 겉에만 게 눅눅해지고 한번 뒤집어 줘야지 이제 밑에 촉촉한 밥이 나오듯이, 땅도 그 밑에 촉촉하고 영양분 지렁이가 많이 살고 막 지렁이가 똥 싸고 이렇게 막 곤충들이 막 똥 싸고 막 그 밑에 묵은 막 되게 영양분 가득한 그런 땅들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 땅들은 식물들이 쪽쪽쪽쪽 빨아먹어가지고 영양분이 없어지고 척박해지는 거고, 그래서 뒤집어 줘야 돼요. 자, 그것을 심경법, 이것이 이제 가능해졌다. 철제 농기구 때문에 심경법이 가능해졌다. 둘이 세트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철제 농기구, 심경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또 장려했냐면, 사람이 혼자 농사 짓기가 너무 빡센 거야. 소를 써야죠. 우경이 이제 보급되고, 우경이 점점점 장려됩니다. 우경의 장려. 소한테 이제 이런 뭐 달고, 쟁기 같은 거 달고, 밭을 일게 하는 거지. 소가 힘이 얼마나 센데, 여러분. 소는 진짜 뭐 우리 사람 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죠. 능지처참할 때도 소한테 매달고 사람 사지를 찢으면 찢어져요. 근데 사람이 사람 팔 다리 잡고 잡아당기면 능지처참처럼 찢기 힘들어요. 소 힘이 짱입니다. 소 힘으로 농사를 진다. 소 힘으로 밭을 간다. 우경의 장려. 이것은 누가 했냐? 신라 지증왕 때 크신 분, 자, 신라 지증왕 때 우경을 장려했다라는 거. 나 이거 되게 너무 이쪽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좀 당길게요. 짜잔. 자, 우경의 장려. 짜잔. 자, 우경의 장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황무지가 많았어요. 이때 삼국시대에는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을 국가에서 장려를 했으며, 그리고 물을 갖다 쓰는 것, 물을 끌어다 쓰는 게 또 농사의 포인트입니다. 저수지를 많이 축조했다. 저수지 축조 같은 경우에는 백제가 저수지 축조를 많이 했어요. 백제, 유명한 벽골제 들어보셨죠? 김제 벽골제. 이거 외워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벽골제, 김제 벽골제 아직도 유명하죠? 벽골제 축제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황무지를 개간하고 저수지를 축조하고. 저수지라는 거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여름철 집중호, 비가 막 확 왔다가 안 오는 나라도 드물거든요. 비가 원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뜨문뜨문 오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만 집중호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그 물들을 저장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가을에 갑자기 비가 너무 안 온다던가 봄에 너무 안 온다던가 그 물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수지에 물을 이렇게 담아 놓는 거죠. 저수지 축조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농업정책은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농민들을 챙기는 농민구휼책도 있었다. 구휼한다, 입에 풀칠하게 해준다, 좀 어려운 농민들을 좀 도와준다, 구해준다 이런 의미인데, 구휼책은 유명한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아마 국사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도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고국천왕. 고국천왕이 뭐를 했다? 고국천왕이 최초 러시안 캐시 같은 춘대춘합, 그쵸? 대출? 예전엔 대출을 쌀로 했죠. 먹는 걸로. 그쵸? 근데 이때는 이제 고리대 같이 이렇게 지금 막 러시안 캐시 막 이런 고리대업처럼 많이 막 이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봄에 꺼줬다가 가을에 갚는 춘대춘합. 그렇죠. 진대법.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실시했고, 진대법의 개념은 어려워진 백성을 이제 구휼하기 위해서 춘대, 봄에 껐다가 가을에 갚는다. 춘대춘합 꼭 기억해 주시고요. 봄에 꿔주고 가을에 갚는다. 적은 고리대로 진대법을 실시했다는 거.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에게 국가가 이렇게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꿔주기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 밑에 수공업은 별로 쓸 게 없으니까 간단히 쓸게요. 수공업이라는 건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수공업은 뭐 누구 때문에 필요한 거냐면, 웬만한 일반 농민들은 그냥 대부분 대부분 거의 가내 수공업이에요. 아빠 나 집신 좀 만들어줘. 그럼 집에서 아빠가 이제 집신 만들어주고, 뭐 옷도 엄마가 만들어주고, 그냥 집에서 만들어주는 옷을 그 옷만 입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다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수공업이라는 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귀족들의 사치품이죠. 주로 이제 수공업 제품을 만들어내는 국가 관청이 설치되고, 여기에 일하는 되게 잘 만드는 그런 거를 뭔가 반지를 잘 만든다던가 뭐 금관을 잘 만든다던가 이런 장신구들, 그런 귀족들의 장신구, 목걸이를 잘 만드는 그런 뭐 장인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는 거죠. 장인들이 뭔가 그런 사치품들을 주로 제작을 한다. 수공업도 딱히 외우실 건 없고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관청이 하나 있었고 이제 대부분 가내 수공업이다. 여기다가 상업까지 쓰고 싶은데 좀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자, 상업은 수공업 밑에다 쓰시면 되는데, 상업은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상업이라는 건 시장이죠. 뭔가 사고 파는 거. 근데 이때는 다 가내 수공업이니까 필요한 거 집에서 만들면 돼. 시장이 딱히 필요가 없어. 하지만 되게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이라던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약재라던가 있잖아요. 비단. 그래도 이제 일반 사람들도 평소에는 되게 허접하게 입어도 결혼할 때만큼은 비단으로 결혼 예복을 만들고 싶다라던가, 결혼할 때만큼은 뭔가 고기를 사다가 먹고 싶다라던가, 푸주간 뭐 그런 거.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긴 했는데 그 시장은 서울에만, 수도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의 상업은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크게 발달하지 못했고 시작 단계인데 크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수도에만 시장이 열렸다. 수도에만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거. 그래서 시장은 남아있는 이제 자료를 통해서, 사실 고구려에도 무슨 시장이 열렸다 이런 사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남아있는 건 주로 이제 신라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에만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신라의 5세기 신라의 소지왕이 사실 소지 마립간이거든요.
소지왕이랑 쓸게요. 소지왕이 경주에다가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크게 발달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신라가 나중에 여기서, 그래도 신라는 그나마 이제 이런 시장 같은 경우를 많이 발달시켜가지고 나중에 동시전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이 동시전과 동시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봐두세요. 동시전 설치하고 그리고 1년 뒤에 동시도 형성을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동시전은 법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시전은 시장을 감독하는 곳이 동시전입니다. 물백목이 딱 쓰려고 하면 잘 안 나와요. 잠깐만요. 시장에서 막 독과점을 한다던가 막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매매를 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 그러니까 동시에 전자 들어가면 이게 법전자니까 감독한다. 법 하면서 딱 여러분들 포인트로 딱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동시는 동쪽에 있는 시장. 서울 동쪽. 한강에 있는 서울 쪽 동쪽에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시, 서울의 동쪽에 있는 그런 동시도 형성을 했다. 이게 이제 508년, 509년인데 연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상업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신라의 동시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외무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대외무역으로 넘어가면 이것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하시면 좋은데, 자, 대외무역은 서로 수입 수출 그런 거 하는 것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신라가 수도를 차지한 지금 이제 지증왕, 진흥왕 지금 6세기 때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6세기 전이면 신라는 어떻게 무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이랑? 바로 못했겠죠. 고구려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백제를 통해서 무역을 했겠죠. 근데 수도를 차지하고 나서는 바로 반대로 당항성, 위례성 옆에 당항성 보이시죠? 당항성을 통해서 신라는 무역을 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여러분 만약 교재에 있으시면 당항성에 동그라미 별표 해주시고요. 신라는 당항성을 통해서 중국과 당나라와 바로 무역을 했다. 당항성 외우기 쉽죠? 당나라와 당항성에서 이런 식으로 당당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필기를 할 필요 자체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냥 적어볼게요. 자, 대외무역. 대외적으로 해외와 어떻게 무역을 했느냐. 대외무역은 공무역의 형태로만 이루어졌다. 공무역, 사무역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공무역은 국가에서 직접 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사무역은 개인이 무역을 하는 건데, 뭐 고려의 뭐 인삼, 개성의 송상,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의주의 만상, 이런 식으로, 의주의 내상,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상단을 조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당시는 워낙 스케일이 적고, 거의 귀족들이나 그런 왕실에 필요한 물건들을 주로 이렇게 수입을 했기 때문에 공무역만 행해졌다라는 거. 사무역 없어요. 개인이 무역하는 경우는 없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도 없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이제 대외 무역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나라랑 교역을 했느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북방민족이랑 친하죠. 여기 지도 보시면은 이제 제 얼굴 쪽에 지도 보시면은 고구려는 북방민족과 친하기 때문에, 고구려는 근데 남조랑도 했어요. 그래서 남북조와 북방민족, 북방유목민족과 교류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조랑은 하지 않고요. 남방민족들, 남조와, 그리고 백제는 그리고 일본에다가 많은 걸 전달을 해줬어요. 주로 백제가 이런 붓 같은 거 전래해주고, 아시죠? 중국에 이렇게 근초고왕이 칠지도를 하사하고, 남북조와 외와 교류를 했다는 거.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당항성을 통해 중국과 교역을 했다. 당항성이 중요합니다. 중국과, 여기서 글씨 쓰기 너무 어려워. 교류. 이제 당항성을 통해 중국과 교류했다. 몸이 꺾여가지고. 자, 그리고 옆에다가 수출품, 수입품도 쓰려고 했는데, 이미 여기 지도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수출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세밀한 거 되게 잘했어요. 금속을 세밀하게 이렇게 세공하는 거.
세공하는 거.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유명하셨던 거 알죠? 세밀한 거 잘해요. 그래서 금은 세공품, 금과 은을 가지고 반지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장신구를 만드는 거, 그거나 이제 모피류, 뭐 삼배, 뭐 이런 것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수출하는 거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금은 모피류. 아, 다른 것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구나. 화살표 나가는 거, 금은 모피류. 여기 있죠? 금은 모피류, 인삼. 우리나라는 역시 인삼 아닙니까? 삼. 그리고 작물, 직물, 의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로 수출을 한다. 수출이라고 지도에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입하는 거, 수입하는 경우는 외우기 쉬워요. 중국하면 실크로드죠. 비단과 서적, 중국 서적. 이때까지는 우리가 중국의 한문책으로 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국은 또 본차이나 도시락이래. 도자기 아닙니까? 나 말이 이상하게 나와. 비단, 서적, 도자기, 본차이나.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 외우시지 않아도 비단? 당연히 그거는 수입품이지. 이렇게 아실 거예요. 비단, 서적, 도자기, 수입, 수출은 금은 세공품, 뭐 모피류, 인삼, 작물류를 했다. 요 노란 여기 지금 좌우반전이라 지금 이렇게 이 노란색 부분에 표하고 그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백제는 외와 남조, 그리고 신라는 당성을 통해서, 고구려는 북방민족과 남북조,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짠! 자, 지워보죠. 오늘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막 진도를 빼려고 준비하진 않았어요. 이게 좀 딱 끊어지는 부분이 다음 그 진도 파트가 남북조거든요. 남북조의 교류, 통일신라와 발해의 교류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삼국시대만 할 겁니다. 자, 이제 삼국시대에 중요한 건 거의 다 했어요. 마지막은 뭐냐면 그냥 그들의 생활이 어땠을까. 삼국시대의 그런 경제생활, 삼국의 그런 귀족과 농민들의 생활, 삼국의 경제생활은 어땠을까. 여러분, 빈부격차라는 부분이 요즘이 더 심할까요? 옛날이 더 심할까요? 옛날이 훨씬 심합니다. 훨씬. 귀족과 농민. 자, 농민은 거의 뭐 노예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귀족과 농민들의 생활을 보면, 귀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급에다가 플러스 시급까지 완전 개꿀이죠. 엄청난 노동력과 엄청난 땅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노급과 시급은 뭐를 준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거둘 수 조건 플러스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나게 좋은 노급과 시급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땅을 불릴 수 있었고, 노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직에 따라, 시급은 공로에 따라 이렇게 걷고, 여기다가 플러스 얘네들은 대대로 물려온 그런 개인 토지도 있었고요. 사전. 거기다가 원래 가지고 있는 노동력, 이런 그런 노비들도 있었어요. 귀족들의 삶은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거 이상 호화롭습니다. 제가 이따가 그림자로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반면 농민들의 삶은 어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풍족하고 럭셔리하고 화려했습니다. 왜 오타가? 풍족하고 화려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았다. 그 다음에 농민들은 어땠느냐. 본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이 귀족들한테 그냥 붙어 사는 거예요. 대부분 소작농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땅을 대신 경작을 해줘. 그러면 그거를 내가 경작했기 때문에 거기는 곡식을 다 가져가느냐? 절대 아니죠. 절반 이상을 거의 다 줍니다. 귀족들한테. 절반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농민들은 거기서 정말 10분의 1 정도의 그 곡식을 가져가가지고 먹고 살고, 겨우겨우. 그리고 그때 당시는 비료가 발달하지 않아서 휴경지도 존재했습니다. 비료가 발달하지 않아서. 휴경지가 존재한다는 거는 농사를 지면 2, 3년 뒤면 또 딴 데로 가야 돼. 그래서 농사 짓는 그 생활 환경도 좋지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나마 농기구도 발전을 하고, 철제 농기구 발전했다고 했죠? 우경이 발달해가지고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먹고 살기 힘들었다. 농민들의 이제 부담을 여기다 써볼까요? 농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셌냐면, 농민들은 쉴 틈이 없었다. 어떤 게 부담이 됐냐면,
툭 하면은 이제 군사동원 가야 돼. 나라가 전쟁이 너무 많아.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뭐 농사질 여유가 없어. 맨날 가가지고 군사동원, 군사가 돼야 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특산물을 납부해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뭐 저수 짓는다고 맨날 불러. 막 성 짓는다. 막 이런 식으로 짓고. 그래 막 부르고. 그래서 노동력을 끊임없이 제공해야 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들이 있었다. 뭐 전쟁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전쟁의 군사동원이 됐을 것이고, 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곡물이라던가 각종 그 지역의 유명한 뭐 옷감, 삼배 뭐 등등등, 명주 등등등, 과일 뭐 이런 거, 과실 이런 것들, 과일 뭐 각종 이렇게 채소 뭐 이런 것들, 노동력 제공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축조라던가 뭐 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축조하는데 맨날 사람 썼다. 막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농민들은 살기 힘들었다. 딱 여러분 와닿지 않죠? 그때 당시에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고구려나 그 귀족저택이 좀 남아있는데, 자, 보여드리면, 와, 상상 이상으로 잘 삽니다. 뭐 거의 뭐 조선시대에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스케일이죠. 안채, 막 뜰채 막 이렇게 있고, 들어가면은 집이 몇 개야? 어우, 이때부터 이미 잘 살았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집 구조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농민들은 어떻게 살았게요? 농민들은 이러고 살았죠. 비교가 확 되십니까? 보세요. 이게 귀족, 이게 요게 귀족들의 밑에 게 아래 게 귀족들의 이제 모습이고 위에 그 초가집도 아닌 것이 이건 뭐 이게 그러니까 움집에서 조금 더 발달한 거예요. 움집에서 조금 더 이제 지상가옥으로 올라가서 옆에는 나무로 이렇게 틀 짜고 위에는 다 초가로. 여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움집만 되면 뭐 사는 줄 알아요? 구더기 살아요. 구더기. 막 구더기가 후두둑 떨어져요. 이렇게 살았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농민집 이렇게 살았어. 좋아 보여요? 따뜻해 보여요? 자연 친화적인가요? 이렇게 한 가족이 그것도 없어. 그런 나눔도 없어. 그냥 거기서 한 가족이 같이 살아. 귀족들과 농민들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 그리고요, 자, 그리고 귀족들의 삶을 제가 남아있는 그런 고분벽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이 그림이 이 그림이구나. 확대한 그림. 그럼 요렇게 보여드리면, 겹쳐지지가 않네. 자, 보시면은, 여기서는 여러분 뭘 보시면 되냐면, 마차 보이세요?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마차가 있어. 이거 약간 개인 마차 같은 느낌, 인력거 같은 느낌이 들죠? 와, 이거 타고 다니면 얼마나 편할까? 개인 승용차 있어요. 그쵸? 차고가 있었다는 거. 자, 여기서 보면 난 여기가 정말 부럽더라. 집에 고기를 막 걸고 살고 있어. 앞에는 닭, 뒤에는 돼지. 이렇게 도축을 해가지고 정육점 느낌으로 고기를 걸어놔. 와, 얘네도 이때부터 고기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예, 집안에 정육점을 이렇게 차려놨어. 그 여기서는 이제 노비들이 음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주방 모습이죠. 주방 보면은 스케일이 커요. 국이 이따만해. 엄청 많이 먹었어. 국이 이따만해 서 국을 막 하고 있고, 옆에서는 막 뭐 이렇게 주방에서 손질하고 있고, 완전 럭셔리했다라는 이런 생활상을 알 수 있겠죠. 이게 안악 사모분의 주방 모습이고, 이렇게 막 고기도 이렇게 해놨고, 고구려의 귀족들은 이렇게 편한 삶을 살았구나. 원시시대도 당연히 고기를 먹었겠죠.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정육점식으로 저장을 해서 먹었다란 부분이, 원시시대는 고기 한번 먹으려면 빡셌지. 고기 한번 먹으려다가 내가 잡혀 먹기도 했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용청에 가서 보면은요, 무용청에 이제 그런 대가와 하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구려는 대가, 조의, 선인, 뭐 하호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요. 대가는 한마디로 좌식자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좌식자는 앉아서 그냥 밥만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럼 좌식자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 하호가 막 음식을 다 갖다 바쳐요. 그 조이는, 대가는 이제 거의 장군급의 되게 고구려 높은 사람이고, 조이는 그 장군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라던가 그 대가 주변에 있는 바로 아래급의 직책인데, 조이들도 다 개인 밥상이 따로 있어요. 이거 다 누가 차려? 하호가 차려요. 이 하호 지금 난장인가요? 왜 하호만 이렇게 쪼만하죠? 이게 미님인가요? 이것은 신분의 크고 작음을 몸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가가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대가는 엄청나게 이제 관직이 높음, 이제 권력이 높음을 표현하는 거고, 하호는 조그맣게 그린 거야. 감히 크게 그릴 수 없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 이런 높고 낮음이 심했다라는 거. 하호는 요리사뿐만 아니라 각종 잡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호는 호민이라고도 했는데 일반 백성이긴 한데, 그냥 노예같이 부렸다. 하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그 농민들과 이런 귀족들의 삶이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했다. 농민들은 여전히 힘들었다라는 거. 세금.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죠. 막 세금 엄청 내고 노동력 제공. 군대 가서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죠. 군사동원, 전직 나면 하겠지. 특산물 납부. 우리는 지금은 특산물로 납부하고 있진 않지만 세금을 또 내고 있죠. 세금도 거지같이 많이 내는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리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걸 다 내고 살았던 건가 하면서 되게 막 세금의 압박, 건보료, 국민연금, 뭐 각종 세금, 뭐 주민세, 뭐 종합소득세 엄청 냅니다, 세금.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삼국의 경제생활까지 다 했고요. 삼국시대는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한다면 삼국시대는 아직 수취제도가 확실히 딱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노급과 시급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귀족들 노급과 시급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상업에서는 동시전과 동시, 그거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노급 시급 중요하고, 그리고 그냥 고구려 정도만 인두세로 걷었다. 그리고 부가세 3등급 더 추가로 받았다. 뭐 이 정도만 포인트로 잡고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북국 시대의 경제생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너무 오랜만에 첫 강의라 많이 좀 내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 어버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재미있고 알차게 수업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다음 주는 남북국 시대의 경제생활입니다.